네, 예.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한다라고 뉴스가 속보가 나왔고요. 그리고 미중 상품 관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라고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 올렸던 네. 것을 30%로 인하한다. 이렇게 블룸버그 뉴스가 속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미국 상품에 대해서도 중국이 인하를 했잖아요. 그 내용도 알려주세요. 일부 인하, 극적 예. 타결하면서 10% 상호 관세만 남기고 한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90일간 관세 유예하는 부분 안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90일 동안 결국 또 이제 하나씩 체크하면서 네.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 관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아래죠. 진전된 50 합의죠. 정도만 돼도 네. 뭐 좋다고 그랬었는데 트럼프는 엊그저께 80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결국 나온 거는 30으로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지수 선물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폭등하고 상황이고 있죠. 오늘 네. 뉴욕 증시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네.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사야 되는 건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일단 흐름에 동참하는 게 맞아야 좋지 되나요? 않을까요? 네. 네. 자, 저희 이번에는 또 투자 노하우 시간입니다. 좀 저희가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가능할지, 특히 부동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조금 종잣돈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 자금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하반기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 자산가들이 꼬마 빌딩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안 네. 꼬마 빌딩 인기가 없었잖아요. 좀 시끄러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시들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뭐 셀럽들도 뭐 꼬마 빌딩 투자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최근 시점에서 꼬마 빌딩 투자가 괜찮은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네. 나름대로 이제 근거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꼬마 빌딩 투자도 관심을 가져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그 부동산 경기도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5, 6년 정도 오르면 4, 5년 정도 내리는 이 주택 시장에서는 아파트는 특히 이게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사이클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물론 강남은 2013년부터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계는 그랬던 주택시장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정확하게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부동산원 통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2, 2023, 2024 물론 강남은 작년에 좀 반짝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까지 내리면 약 4년 정도 내리거든요. 이 사이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물론 이제 부동산 종류를 보면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빌딩이라고 그러죠. 상가가 대표되는 상업용도 있고 또 얘기가 이어갈 수 있는데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이걸 산업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수부동산은 우리가 골프장이라든지 낙골당 네.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의 영역이거든요. 다시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경기가 지난 한 3년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바닥 찍고 소위 이제 아파트가 또 먼저 오르면 후행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올라요. 네. 그래서 꼬마 빌딩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50억에서 한 150억 사이를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들이 특히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부동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올해 이후에 적어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부동산 경기 전반이 이미 이제 아파트는 우리가 강용성이라고 그래서 네. 강남, 용산, 성수 또 여모까지 여의도 목동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상승세가 아까 사이클 얘기는 큰 틀에서 이제부터 이제 좀 바닥 찍고 상승세가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특히 강남의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강남의 오피스 빌딩이 오를 가능성을 미리 예고해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시청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그러게요.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가 질문 많이 던지는데 네. 상가는 빌딩이 오른 뒤에야 오르는
그 다음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가진 분들 몹시 괴롭겠습니다만 네.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금리가 좀 내릴 것 같고 특히 6월 3일 선거 이후에는 이제 새 정부의 기대감, 특히 그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항상 그래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내리기보다는 이제 서울 얘기입니다. 네. 서울이 올라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아산, 요즘은 이제 세종시가 오릅니다만 이건 좀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확산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꼬마 빌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우리가 꼬마 빌딩, 중소형 빌딩을 의미하는데 이게 오르기 전에 지금 3분기에 그 통계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보니까 이제 1, 4분기죠. 제가 지난 분기 3개월 통계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남과 도심,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또 마곡지구까지 이런 지역에 한 1,000억 이상 되는 대형 건물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 7조 원 됩니다. 이 중에서 5조 원이 소위 말하면 오피스 빌딩입니다. 네. 누가 샀나 봤더니 외국계가 주로 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자산 운용사, 그리고 사옥 용도로 대기업이 샀거든요. 이 얘기는 거래량이 한 50% 이상 증가했고 전분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늘었고 가격도 올랐다. 임대 지수가 임대 가격 지수라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빌딩 투자 관심 있는 분 이게 102를 기록했습니다. 100이 이게 보통이거든요. 이 얘기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약간 많아졌다. 그리고 공실률이 5.2%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오피스 빌딩에도 이제 봄이 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다. 회복 조짐이. 그러니까 공실률은 약간 줄어들고 거래량은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 임대료도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거는 선행 지표 측면에서 꼬마 빌딩을 또 앞으로 좀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 또 대형 빌딩도 좋아질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진단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근데 경기 침체다. 되게 자영업자들도 안 좋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 상황 하에서는가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 그렇죠. 여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앵커님 말씀이 정확한데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저도 이제 한양대에서 뭐 이게 석박사 가지고 그냥 특임 교수를 하다 보면 제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 던지는 게 경제도 안 좋은데 지금 우리 경제가 2.0%에서 뭐 윤석열 정부 탄핵으로 0.8까지 낮아졌잖아요. 경제가 흑도로 앉아요. 바닥 경기가. 이럴 때 왜 부동산만 오르나 하는 것인데 사실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명은 경기도 실물 경기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네.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은 안 좋지만 네.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그 힌트가 있는데 일반인이 사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면 최근에 보면 강남의 반포에 뭐 원베일리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고점 압구정의 현대 이것도 지금 약 80평이 105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최근에 10억씩 갑자기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네. 선행해서. 퍼스트 무버죠. 그다음에 외국계. 그리고 특히 외국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피스 빌딩이 꽤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이 안정돼 있고 금리가 낮기 때문이죠. 그다음이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외국계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3년 정도 내렸으니까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제 임대료, 공실률 임대료는 오르고 공실이 줄어드는 거 특히 서울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1,400원대니까 네. 충분히 환율로도 메리트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만 우리가 글로벌 동조화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네. 부동산을 연구하다 보면 부동산도 뚜렷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좀 아직 정체돼 있지만 네. 중국도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지만 아시아의 주요 국가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업무용 빌딩이 네. 조금씩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한국에 영향을 긍정적 영향을 무조건 오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특정 지역 가장 선도 지역 도심권을 비롯한 몇몇 군들은
좀 이제 거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게 실수요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과 이제 투자용으로 이제 부동산을 좀 고를 때는 뭔가 좀 주의할 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은 이제 부동산을 정의할 때 본질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예. 아주 기초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란 부동산 경제학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지역성, 오늘 그래서 아까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어느 지역이 아까 도심권 위주로 중심지 위주로 뜬다 하는 지역성을 지닌 그리고 입지성, 우리가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이런 말 하잖아요. 입지 가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가격에서. 그리고 위치성, 점이 네. 중요하거든요. 조금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SBS 비즈 보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라고 보고 예,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역 선택이 중요하고 입지고 토지와 건물이어서 예,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마저도 사실은 땅값이 오른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건물. 요즘처럼 공사비가 올랐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네. 이렇게 건물에 대한 가격도 공사비가 오르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원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되게 우리는 복합 수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본 이득이라고 그래서 매매 시세 차익을 생각하죠. 네. 다 그렇게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하고 비투해서 뭐 우리가 강용성, 여의도 목동을 사는 이유도 사실은 이곳이 살기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네. 이것 때문에 영끌이나 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또 하나가 이제 임대 수익이에요. 부동산이 매력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오른다든지 또 공급 부족으로 서울 같은 데는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지금 아파트에 전월세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임대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두 마리 임대 수익 이걸 노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지금 동시에 땅값도 얼마 전에 5월 1일 날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 약간 오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서울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이제 땅값도 바닥 찍고 오른다. 그다음에 건축비도 공사비도 뭐 물가가 좀 내려야 되는데 현재 당장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오른다. 그럼 원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고 기존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양극화죠. 아까 그렇죠. 제가 말했던 예. 그러니까 서울 중에서도 최근에 양극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과거에는 서울의 하나의 공동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게 초양극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군데 정도만 압축이 되어버려요. 투자도 그렇고. 그런데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도 36,000불이고 우리도 비슷하거든. 일본도 미나토구나 시부야나 이런 소위 말하면 5개 구만 올라요. 주구장창. 소위 말하면 고급 주택이라는 거, 도심권이라는 거, 소위 업무와 상업과 주거가 고급 밀집된 지역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트렌드가 우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네. 이게 그 개인 입장에서 지금 아까 꼬마 빌딩만 해도 50억에서 150억이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카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블록체인하고 그래서 조각 투자한다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럴 때도 이제 부동산들을 큰 걸 하나 놓고 잘라서 판다라고 그래서 팔잖아요. 네. 그런 걸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잘 안 팔리니까 그런 걸로 비싸게 팔아가지고 개인들한테 넘긴다 이렇게 막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잘 자연스럽게 이어준 게 순조로운데요. 네네. 아까 제가 꼬마 빌딩 얘기했잖아요. 이 꼬마 빌딩도 물론 이제 서울은 한 50억에서 150억 이렇게 말했지만 지방은 2, 30억 또 있죠. 예. 최근에 꼬마 빌딩을 조각 투자 회사가 많이 카사라든지 루센트 블록이라든지 펌블 같은 우리나라 6개가 있거든요. 조각 투자 인가를 받은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위원회 현재 금융발전심의위원인데 이거 가지고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근데 이게 이제 활성화됩니다. 이 꼬마 빌딩을 나는 못 사더라도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 유망합니까? 가격이 오릅니까에 대한 앵커께서 질문에 대한 거는 유망하다면 그러면 결국 그 조각 투자 대상이 이제 부동산도 있고 금도 있고 미술품도 있고 음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꼬마 빌딩에 대한 조각 투자는 지역만 잘 선택하면 입지만 좋다면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면 또 가격이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 땅값이 올라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들이라면 유망하게 봐도 됩니다. 모두가 다 유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조각 투자를 STO라고 그러거든요. 네. 수익증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이번에 이제 바꿔지는 게 6월부터 바꿔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침 때마침 시의적절한 질문이고 또 내용일 수 있겠어요. 두세 가지가 바뀝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발행을 하고 유통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각 투자 업체가 저도 이걸 지원해 준 게 있는데 뭐 압구정에 같은 건물을 샀어요. 그걸 잘게 쪼개 가지고 5,000원, 10,000원 단위로 했는데 상당히 수익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각 투자를 했던 사람은 평균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발행도 하고 증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같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앞으로는 원활하게 조각 투자를 쉽게 하겠다. 이게 지금 금융당국의 생각이어서 조각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제 저는 그 아파트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도 조각 투자를 통해서 얼마 이상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엄마 아파트 네. 지금 요즘 뜬다고 하면은 네. 압구정 뭐 현대가 뜬다. 네.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하는데 정부가 도움이 될 수도 경험이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이제 정부가 뭔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뭔가 투자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시각이 늘 있어서 뭔가 좀 규제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바뀌어야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이제 특히 그 최근에 20, 30대가 집을 많이 사잖아요. 네. 왜 사나 봤더니 전통적으로는 40, 50대가 주택의 주 구매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40, 50대가 될 때야 자금이 좀 모아지고 네. 자녀들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 사실은 가장 절실한 사람은 40, 50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네. 영끌이 이 초저금리가 되면서 맞아요. 젊은이들이 보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집을 안 샀더니 이제 망했다.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의 경험이 주택으로 옮겨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 빨라진 거예요. 네. 그때 금리가 내리고 대출 규제가 한때 완화 지난 정부에서 저지난 정부죠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부동산 교과서 얘기를 하면 네. 부동산 교과서에는 좋은 주택이란 이제 살기 좋고 그러니까 주거 편리성과 생활 주거 환경이 좋고 주거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이게 너무 당연해요.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가 여기에다가 투자 가치 말하자면 집을 샀는데 대출을 40%나 받았는데 내리면 안 좋잖아요. 자산이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도 지금은 중시되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네. 투자 가치도. 여기에 또 하나가 우리 저처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60세 이후에는 자산 기능, 말하자면 연금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주택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특징을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끌 네.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에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이제 공유형이라 그래서 정부가 대출 말고 40%는 정부가 돈을 주고 대신에 상승한 부분도 정부한테 도로 내라. 네. 대신에 내려가도 정부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진짜로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제도를 이제 나올 것 같던데. 네, 지분형이라고 네, 조금 지분형. 네, 네. 네. 그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꼭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이나 돼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7억 5천이에요. 경기 인천은 서울의 전세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PIR 지표를 보면 서울은 26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26년.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이 다양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낸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돈이 다 없어도 지분형으로 일단 지분 적립편도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10% 지분을 가지고 집을 가졌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젊은 층은 점차 늘려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지분 가지고 올랐을 때 이걸 또 팔았을 때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수요자,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자라 그래서 완전 자가를 좋아해요. 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선호하는 주택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것, 이제 완전 자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지분행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저축을 해 나간다면 내 집 마련을 장려하되 좀 금리나 이런 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장려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